말씀드릴 내용은 신종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중에 있는 분들이 그 프린트물을 사실 같이 스크린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린트물을 같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다음 페이지로 간다고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감염병 유행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례가 있었습니다. 11년 전에 저희는 신종 플루라고 많이 약칭을 부르죠. 신종 인플루엔자가 있었고요. 당시 국내 약 76만 명이 감염되셨고 270명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국민 건강상의 그 공중보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사실 큰 피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국내 총생산의 약 0.4에서 2.5%가 감소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가 있었죠. 메르스 때는 사실 그 국내 감염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186명인데 그 다치신 분들 대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죠. 36명이 사망을 하셨고 그 당시 어떤 감염병 확산 정보에 대한 그 커뮤니케이션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공포가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경제적 피해가 역시 신종플루 못지않게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고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자가 1,700명이 조금 넘으셨고 사망자가 246분인가 그러셨죠. 그러니까 메르스는 이미 메르스보다 더 큰 피해이고 신종플루 사망자에 지금 근접하고 있고요. 아마 사회경제적 피해는 이 두 사례가 우리 사회에 끼쳤던 사회경제적 피해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지금까지 끼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아마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 감염병 감시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위험도가 이미 잘 인지된 감염병에 대해서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 2, 3, 4급으로 나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가 작을수록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첫 번째 1급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발생 즉시 질본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음압 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행 시에 하루 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3급 감염병에 대해서는 유행 시 하루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별다른 격리 조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사실 너무 환자 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례마다 질본에 신고하지 않고 그 전국에 있는 병원 중에 몇 개 샘플 한 100개 정도 넘는 병원을 샘플로 지정을 하고 그쪽에서 나오는 환자 수를 감시해서 유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앞서 저희가 봤던 거는 지금 현재까지 위험도가 우리 국내에서 파악되고 현재 관리되고 있는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런 어떤 위험도가 지금 현재 다 잘 알려진 법정 감염병 이외에 사실 신종 감염병은 늘 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규모 7.0 이상의 강진을 예측하는 것과 똑같이 신종 감염병 출현 시기를 예측한다는 건 사실 거의 강진 예측 시기를 잘 맞추는 것과 똑같은 단계의 거의 힘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잘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어떤 특정 국가에서 발병한다고 해서 그 국가에만 위험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국제 인구 이동이 굉장히 지금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서 환자가 발생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로 쭉 환자는 더 전파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신종 감염병이라는 것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비약물적 중재가 사실 유일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 신종 감염병 유행 초기 상태에는요.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그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 어떤 비약물적 중재가 유일한 대안일 경우에는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감염병이 미칠 수 있는 최악의 피해가 어떤 것인지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가 어떤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어떤 특정한 방제 정책을 폈다고 했을 때 그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경감시킬 수 있는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들은 어떤 특정한 방제 정책 효과가 어떤지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또 신종 감염병의 역학적 특성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역학적 특성 같은 경우에 어떤 예는 휴먼 투 휴먼,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 감염이 되느냐, 아니면은 사람 대 사람 감염이 아니고 동물로부터 직접 감염이 되느냐.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 한 작년 12월부터 중국에서 유행이 되었었는데, 처음에 중국 방역 당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 대 사람 감염은 없다라고 말했죠. 바로 동물로부터 직접 감염된 사람들만 있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다른 나라 전문가들도 이게 휴먼 투 휴먼 트랜스미션이 있어야지 사실 저런 정도 환자 수가 나올 것이다라고 사실 많이 걱정을 했었죠. 그래서 1월 15일 이후엔가 중국 방역 당국에서 휴먼 투 휴먼 트랜스미션이 있다라고 처음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또 이게 어떤 이 침 입자가, 큰 입자면 사실 1, 2m 가다가 침들이 다 떨어지는데, 침 입자가 굉장히 작은 데서 바이러스가 산다라면은 이 공기에 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 드랍넷인지 에어본인지에 대한 사실 둘 다 가능성이 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드랍넷 가능성만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다음에 잠복 기간, 또 감염 사이의 시간 간격, 그리고 증상이 없는 사람이 감염시킬 수 있는지, 또 감염된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사망의 위험들이 있는지 등등은 사실 이게 처음에는 알 수 없는 거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자료들이 쌓여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신종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종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앞서 슬라이드에 있었던 역학적 특성 이외에 어떤 다른 자료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요. 처음 발생했던 환자들의 어떤 발병일, 여기는 확진일이 아니고 발병일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환자가 한 어느 정도 사이즈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 국민의 사실 상식이 되었었는데요. 한 명의 감염자가 평균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숫자가 있죠. 바로 리프로덕션 넘버인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재생산 지수인데요. 이 재생산 지수는 사실 세 가지 요소, PCD라는 세 요소로 사실은 합할 수 있는데요. P는 한 명의 감염자가 감수성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둘이 밀접 접촉을 했을 때 어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입니다. 그리고 C는 단위 시간당 감염자와 감수성자의 접촉 횟수이고요. D는 평균 감염 기간,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서 확진되고 격리되기까지의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기간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보통 P는 특별히 바이러스가 많이 변이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바이러스 자체의 전파력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생화학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C와 D는 어떤 특정 국가나 사회마다 사실 다를 수 있는 거죠. 또 특정 국가나 사회에서도 어떤 기간에 따라서 사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같은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 간의 접촉 횟수는 많이 줄고, 또 어떤 병원에서의 대응이 빨라지면서부터 평균 감염 기간, 그러니까 증상 후 확진하고 격리까지의 그 타임이 상당히 줄었는데요. 유행이 처음 되었을 때는 사실 사람들도 그 어떤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그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회 어떤 방역 당국에서도 전혀 준비가 없기 때문에 C하고 D는 사실 그 원래 그 사회 고유의 어떤 C와 D의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염 유행 초기에 R 값은 늘 거의 똑같은 값으로 유지되게 되고요. 그때의 R 값을 기초 재생산 지수, 베이직 리프로덕션 넘버라고 합니다. 사실 이 다음 슬라이드에도 나올 텐데, 이 C와 D가 끊임없이 바뀌고, 또 이게 어떤 국가나 사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국가나 사회의 어떤 코로나19의 감염 양상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신종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의 문제를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게 처음 있는 병이다 보니까 어떤 역학적 특성이 정리되기까지는 환자들을 많이 보고 그 자료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확진된 숫자만큼의 환자가 있지는 않다. 그 이상의 환자들이 늘 더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어떤 증상이 영미한 환자의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떤 특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 확진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늘 확진된 숫자보다 늘 더 많은 숫자의 환자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확진 시기가 아닌 발병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자료들은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
다음에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방역 당국의 정책 그리고 대응에 따라서 증상 후 확진 격리까지의 기간 D는 변화하는데 이 값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사실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D가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할지를 미리 알 수 있지 않다. 또 하나 또 그 사람들 간의 어떤 접촉들이 바뀔 텐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미리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자연과학에서 다 정리된 어떤 수학적인 방법들을 이용해 수리과학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저희가 실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자연 현상이 아닌 사회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감염병 확산이 바뀜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또 정부 방역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그 방역 정책에 사람들은 잘 협조해서 잘 바뀔지 아닐지 등등등 사실 사회 현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의 변화를 설정을 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설정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가 늘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신종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의 어떤 갖고 있는 문제, 특성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저희 팀에서 코로나19 확산 시뮬레이션을 했던 결과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코로나19 대구 확산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3월 26일까지의 데이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이었는데요. 그 당시 국내 확진자 수는 9,241명이었고 그 중에 약 70%가 대구 지역에 환자가 있었고요. 그 중에 약 또 67%가 신천지 관련자였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 신천지 교인이 약 9,000명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약 48.7%가 감염된 수치고요. 이제는 사실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죠, 이 위험들을요. 그리고 대구 확진자 중에 비신천지 환자 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신천지 환자 수는 2,091명이고 대구 시민을 약 250만 명으로 산출한다라면 그 중에 약 0.08%가 감염된 건데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 대 대구 시민 감염률이 48.7 대 0.08, 약 583 대 1이라는 정말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 질문은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신천지 교인과 비신천지 교인 사이에 감염률이 너무나 차이가 났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 대구 확산은 어떻게 될까? 라는 두 질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택한 모델은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어떤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손쉽게 택할 수 있는 게 전 국민을 하나의 집단으로 두고 전 국민들 사이에서 서로 간의 접촉 확률은 다 똑같다라고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대구, 광주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서울에 있는 사람 만날 확률과 똑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연령 그룹별로 사람들을 나누고 지역별 연령 그룹별로 접촉률이 더 높다든지 사람들의 인구 이동을 포함해서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하는 걸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떤 특정 종교 집단과 그 종교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감염 확률이 너무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이 두 모델을 다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한 거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이라는 사람 개인 한 명 한 명을 두고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을 썼었고요. 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에서는 사람 대 사람의 접촉이 집, 직장, 학교, 공동체로 나뉘어져서 사람들 간에 서로 코로나19가 전파된다고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집과 직장, 학교, 공동체 정보가 있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구 센서스 정보를 이용해서 전체 대구 가상 인구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어떤 저희 개인 정보, 개인의 어떤 시군구, 연령, 개인이 어떤 집에 속해 있고 같은 집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는 바로 이 인구 센서스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생성할 수 있었고요. 다음에 직장, 학교와 공동체 정보는 사실 이거는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실제 정보와 흡사하게 가짜로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집단을 가상 인구 집단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보는 게 바로 저희가 생성한 인구 집단의 예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행은 한 명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열은 저희가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에 사용했던 속성인데요. 일단 개인 아이디가 있고요. 그 다음 열에 가구 아이디라고 있는데 같은 가구 아이디면은 같은 집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군구 정보가 있고 연령 정보가 있고 클래스 정보가 있는데 같은 학교라고 해서 다 밀접 접촉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같은 반, 그러니까 저희는 30명 단위로 같은 반을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같은 클래스 아이디를 가지면 이제 30명이 같은 연령에 같은 시군구면은 30명 단위로 평균 30명 단위로 같은 반으로 생성을 하였고요. 이 클래스 아이디가 NA인 거는 학생이 아닌 겁니다. 다음은 또 직장이라고 해서 전체 직장이 다 서로 밀접 접촉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20명 단위로 같은 사무실을 생성해 주었고요. 같은 오피스 아이디면은 같은 사무실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역시 NA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을 말하고, 다음에 신천지 교인은 저희가 전체 대구 인구 중에서 약 9,000명을 랜덤으로 샘플링해서 신천지 교인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일 끝에 있는 열의 감염 상태가 이제 제일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처음 날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개인 아이디 2번이 감염이 되었었고요. 이 분이 이제 신천지 교인이었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은 같은 집에 있는 1번을 이제 감염을 시킨 거죠. 다음에 1번과 같은 사무실 아이디 3번을 쓰는 개인 아이디 4번 분이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그 다음에 이 4번과 같은 집에 있는 6번 17세 학생이 감염이 되었고, 다음에 이 6번 17세 학생과 같은 클래스에 있는 9번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식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바로 이 방식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인데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은 저희는 앞서서는 감염 상태를 감염과 비감염 두 상태로만 나누었는데 사실은 더 복잡하죠. 그래서 SLIHR로 나눌 수 있고요. 각각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감수성자, 그리고 감염된 다음에 잠복기 상태에 있는 L, 그리고 I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감염되었고 증상이 있고 다른 감수성자를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H는 확진 후 격리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R은 이제 다 나은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은 이 각각 SLIHR 위에 있는 람다, 카파, 알파, 에타는 단위 시간, 그러니까 하루라는 단위 시간에 S에서 L로 전이할 확률, L에서 I로 전이할 확률, I에서 H로 전이할 확률을 말합니다. 카파와 알파, 에타는 각각 평균 잠복기, 또 평균 증상 발현 후 확진까지의 평균 기간, 그리고 확진되어서 격리된 다음부터 나을 때까지의 평균 기간을 말하고요. 바로 람다가 감수성자의 감염 확률인데요. 그 람다식을 보면은 4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 집, 직장, 학교, 신천지에서 감염될 확률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n 분모에 있는 n 값들은 각각 어떤 집, 직장, 학교, 신천지에 있는 총 사람 숫자고요. 분자에 있는 i라는 위 첨자가 붙은 거는 그 사람 중에 지금 현재 그날에 감염된 사람 숫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베타는 각각의 장소에서 그 사람들과 밀접 접촉을 하고 감염될 확률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베타 H와 베타 핫스팟을 제외하고는 다 아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3월 26일까지의 대구 누적 확진자 결과를 이용해서 결국 베타 H와 베타 핫스팟을 이제 찾고자 하는 게 저희의 질문이었는데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은 베타 H는 0.31이고 베타 핫스팟은 3.06으로 약 한 9배 넘는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이제 저희의 결과였고요. 이 결과는 국내 다른 지역과 대구의 인구 이동을 고려하지 않았고요.
또한 어떤 해외로부터의 잠복기 환자가 국내로 입국하는 것을 또한 고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이 두 내용을 포함한 시뮬레이션을 전국으로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끝 슬라이드인데요. 신종 감염병은 늘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어떤 백신도 없기 때문에 비약물적 중재가 유일한 대안일 수 있고, 비약물적 중재가 유일한 대안일 경우에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악의 피해를 알고 또 어떤 방지 정책을 썼을 때 그게 피해를 어떤 정도까지 경감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은 자연현상이 아닌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수치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뮬레이션 설정의 옳고 그름을 함께 보는 게 꼭 있어야 될 것 같다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고맙습니다.